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 불경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이게 또 흰남노보다도 옆으로 더 넓어요. 반경이 400km 이른다 그러니까 여전히 강한 수준인데 좀 차이점이 지난번 흰남노는 일본 최남단의 오키나와 제도의 섬들을 주로 좀 강타를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본섬의 남쪽 지방, 규슈 지방을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순간 풍속이 좀 더 약하니 강하니 그런 논쟁보다도 일단 그 본섬을 강타하고 있다는 게 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예. 규슈 지방이니까 우리 부산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해를 입은 도시들이 대부분 다 익숙한 지명들이에요. 미야자키, 가고시마, 후쿠오카현. 주로 이런 그 익숙한 지역들의 큰 비하고 강풍 피해가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이 지역들에는 특별경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네네. 880만 명에게 주민 대피령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태풍인 거죠.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고 영상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사람이 좀 서 있기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부상자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은 심각해요. 건물의 외자재가 바람에 뜯겨 날려가가지고 전선을 부딪히니까 합선을 일으키면서 네네. 이게 그렇다면 정전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규슈 전력의 발표를 봤더니만 지금까지 33만 가구가 정전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미야자키 현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983mm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니까 더 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한 달 평균 강우량 이 지역에 2배 가량 정도 되는 양이니까 여기 한 2, 3일 정도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다니까 상당히 많은 비라고 봐야 됩니다. 통신이 먹통되는 사태는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비행기 못 뜹니다. 비행기 지금 일본항공 자알기하고 전 일본 공수 아나하고 양대 항공사 발표를 합쳐봤더니만 한 770편 정도가 결항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장면도 흥미로워요. 비행기 겨우 뜨면서 출입문을 나중에 출발하기 닫지 않습니까? 예. 출입문을 4명의 승무원이 합쳐도 도저히 출입문을 못 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 당연히 못 뜨겠죠, 이제. 네. 신칸센도 규슈 지역에 있는 규슈 신칸센은 전부 노선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예. 아유, 참 이 화면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네. 아유,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 자, 다음은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친러시아국도 지금 전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 국면에 접어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네요. 예, 바로 그 지난주거든요. 네네. 지난주부터 나오는 보도들하고 국제 정세 또 주변국들 또는 주요국들의 발언이나 이런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은 저는 국제관계, 국제정치 학자로서 지난주부터 약간 이렇게 좀 종식 국면으로 큰 변곡점이 좀 접어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상하이 협력기구 이제는 많이 아시는데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되고 난 다음부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우즈벡에서 이 SCO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SCO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한 8개 국가 정도가 모여있는 반서방연대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름만 대도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우즈벡, 그리고 티르키예, 이집트,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회원국이 아니면 협력국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반서방연대, 즉 이번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러시아 편을 어느 정도 들었거나 이런 나라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했더니만 이제는 참다가 이 친러 국가들까지도 여기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예. 그거는 상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 그 입장에서는 전쟁이 종식된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 특히 그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했는데 이 가장 큰 회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는지 간에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에 공식 논평을 한마디 발표했는데 나는 이 회담을 마치고 중국하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이게 좀 네. 이례적인 논평 예,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했는데 뭔가 좀 여지를 남겼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공식 선언문은 당연히 우리 그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 러시아, 인도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그 직접한 논평은 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전쟁을 그만하라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한마디 넌지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이 지금 불편해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네. 있고 최근에 러시아 군대가 히르키우에서 패퇴하고 우크라이나가 영토 회복을 상당히 했다라는 네네네. 그 전세가 뒤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보도는 러시아도 불편하지만은 서방의 비난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은근히 지원해줬던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전세 역전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지금 감안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니까 중국 입장에 쓸데없이 그 중국하고 대만 관계 양안 관계가 엉뚱하게 자꾸 부각되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거고 예예.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 러시아가 패배하는 걸로 끝난다면은 끝나고 나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예. 중국에게서까지 이 전쟁에서는 중국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예측도 할 수 있으니 예예. 이 정도 해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중국이 불편한 마음을 무릅쓰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SCO 회담을 끝내고 예, 되게 예. 기분 좋게 정상 만찬을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그 만찬에 불참했습니다. 혼자 불참을 했어요. 그럼 그 메시지가 또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나는 이제부터라도 거리두기를 조금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고 또 러시아를 지지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그 대형 국가라면은 인도였는데 네네. 인도 모디 총리는 아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시진핑 주석처럼 넌지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남아공 대통령을 불러들였는데 거기서 남아공 대통령이 내가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아프리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프리카 식량 안보가 너무 심각하다. 네네. 예, 예. 제발 끝내라라는 이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 혹 때려다 혹 붙이고 왔네요, 정말. 푸틴. 근데 좀 빨리 끝내야죠. 자, 이번 주말 이태리 조기 총선이 있습니다. 극우 지도자가 당선이 될까봐 국제사회에 관심이 높다고요? 지금 이번 일요일이거든요. 25일. 예. 실시를 합니다. 드라기 총리가 사퇴한 다음에 25일날 조기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렇다면 후보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극우 정당입니다. 이탈리아 형제들, 프라텔리 드 이탈리아, 즉 프렌드 오브 이탈리아라는 극우 정당인데 예. 극우 정당이 지금까지는 지난 한 2년 동안 창당된 지 딱 10년 됐는데 지난 한 7, 8년 동안은 소수 정당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하원 의석을 보면은 한 37석 정도니까 전체 이태리 하원에서 630석 중에서 한 5%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원래 있을 법한 극우 소수 정당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당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수권 정당으로 1위 정당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제1정당이 돼서 제1정당이 대표가 총리 당선되니까 예. 이탈리아 형제들의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예. 이탈리아 형제들의 대표는 조르자 멜로니인데 현재 한 45세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 별명이 여자 무솔리니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극우 정당이고 내가 극우 정책들을 다 내세운다고 주로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강력한 정책들이에요. 주로 이탈리아인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여자 무솔리니도 되겠지만 여자 트럼프도 되겠는데요. 예. 이 아프리카 이민자들, 이탈리아 오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겠다. 이탈리아의 해안들 다 봉쇄해가지고 난민들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주장도 하고 예. 외국인 이민자가 이탈리아 와서 너무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인 이민자들이 성폭행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내가 직접 웹사이트에 올린다라고 웹사이트도 올리기도 했고 예. EU가 이탈리아에게는 코로나 지원금을 조금밖에 안 주면서 이탈리아에 너무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반 EU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EU로부터 받은 코로나 지원금은 2천억 유로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태리 전체 GDP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예. 이걸 갖다가 조금밖에 안 주고 간섭한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그 유럽 국가 중에서는 친러 정책을 내세우는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는데 찬성하는 여론이 30% 미만이거든요. 예. 그런 여론들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나토를 은근히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1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을 했냐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 이탈리아를 강타하면서 예. 그 강력한 사회 통제, 봉쇄 거리두기 정책이 정책에 대한 있었죠. 예. 반발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은근히 반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회 혼란을 잘 이용한 극우 정당의 부상입니다. 네. 이태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이 시행이 되는데 뭐 거대 보석 반환 요청 뭐 이런 것도 있고 국제적 화제가 이제 만발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못했던 영연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좀 오늘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조문 중입니다. 예. 영국 시간으로 다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새벽 6시 반까지 오늘 19일 새벽 6시 반까지가 일반 조문이고 오늘 19일 11시부터가 장례식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8시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일반 조문 중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 저녁 한 7시, 저녁 7시쯤 되면은 이제 국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주요국의 정상들이 속속 런던으로 도착하고 있다는 보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런던에 도착했고 찰스 3세가 상당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국 정상들이 계속 도착하는데 본인도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리셉션 해가지고 그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걸 환담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찰스 3세가 또 바빠질 것 같은 게요. 이 그 여왕 장례식을 계기로 이 원래 관계가 좋았던 국가들에서 뭔가 이게 좀 그동안에 뺏어갔던 물건 돌려다오 이런 반환 소송이 자꾸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남아공인데 여왕 관이를 보면 지금 여왕 왕관에도 큰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 홀이라고 부르는 왜 좀 지휘봉 같은 짝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데 그게 원래 남아공에서 채굴된 거거든요. 원래 3,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였으니까 3,100캐럿이면 뭐 계산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1907년에 영국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영국은 그 3,100캐럿짜리 남아공의 그 다이아몬드를 받아서 530캐롯으로 몇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로 왕관에 받고 하나는 지휘봉에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530캐롯을 나눴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가장 최근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130캐롯짜리 다이아몬드가 1,000억 원의 경매가 됐더라고요. 2017년. 130캐롯이 1,000억 원의 경매. 2017년 기준이죠. 그럼 이거 530캐롯짜리가 한 9조각 정도니까 9조각. 이거 엄청난 거죠. 남아공이 반환해달라고 서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해가 되고요. 인도도 105캐롯짜리 다이아몬드 뺏어갔으니까 돌려달라고 인도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 주요국 정상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의전 문제가 있는데 차량을 미국 대통령은 나는 내 차를 런던에서 저 방탄차를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이 영국 정부가 너무 많은 정상들이 오니까 버스를 타고 함께 움직이자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장 그 대표적으로 반발한 게 바이든 대통령.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비스트라는 내 차를 갖고 움직이겠다. 그렇게 해서 영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아까 저 영연방 국가 말씀하셨는데 영연방 국가가 지금도 50개 국가가 맞아요. 영국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올림픽보다도 연연방 체육대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웃긴다 죄송합니다. 이 50몇 개 중에 14개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포함한 14개 국가, 아직까지도 영국 여왕이 국왕이었습니다. 이걸 유지할 거냐 마느냐는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가 여론조사 해봤더니 51%가 우리 이제 영국 왕을 군주로 모시는 그런 제도 그만하자라고 51%가 했고 51%네요. 26%는 그래도 영국 왕을 모시자라고 하고 있고 얼마 안 되죠. 26%밖에 안 되니까. 근데 67%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왕이라서 우리 캐나다의 군주로 모셨던 거는 이해하는데
찰스는 안 된다라고 67%가 대답을 했습니다. 찰스 3세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여론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 도시는 뉴욕이다. 예, 소개해 주시죠. 블룸버그 통신 재밌는 발표, 의미 있는 발표 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더라고요. 의료비, 뭐 기후, 기대 수명, 세금 부담 이런 걸 다 18개 항목을 분석해서 노르웨이가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고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독일 이런 순서대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궁금한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17위 유럽 국가들 대부분 다 먼저 나열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17위 했는데 이거 너무 늦은 순위 아닙니다. 뒤처진 순위 아니고 아시아에서는 최고 높은 네. 순위입니다. 미국이 18위고요. 영국 19위, 일본이 22위였습니다. 네. 즉 아시아에서는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또 하나 발표를 했는데 세계 최고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는 뉴욕이 35만 명, 도쿄가 30만 명, 런던 27만, 베이징, 상하이 14만, 서울이 10만이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100만 달러 이상이면은 한 14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서울이 17위가 정도 되는데 아시아의 5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앞순위들이고요. 한국은 10만 명이지만 서울은 10만 명의 자산가가 모여 있지만 이 외국인 비중은 상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돈이 그렇게 많나요? 보니까 주로 부동산이 가격이 높은 곳이 그러네 보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남길게요. 이지연의 바람아